2024 결산 국제사회의 격동과 혼란. 2024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격동기, 혼란기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11가지 사례를 꼽아 시간 순으로 소개합니다. 차드 미군, 프랑스군 철수 결정.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있는 차드는 지난 4월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11월 28일에는 프랑스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차드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에 협력하는 미국 등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드 외무부는 차드 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드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과거 차드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차드가 독립한 뒤에도 이곳에 프랑스군을 주둔시키며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프랑스군에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차드가 미군, 프랑스군 철수를 밀어붙이면서 서구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란 라이시 대통령 사망, 대이스라엘 미사일 공습. 5월 19일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가 아제르바이잔과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을 비롯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부 장관 등 이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날씨에 따른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라이시 대통령을 비난해온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7월 6일 치러진 대선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새로운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7월 30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은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머물던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해온 이란은 분개하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2달 뒤인 10월 1일 이란의 최정예 군사조직인 이슬람혁 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아이언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며 이스라엘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이란 참모부는 미사일의 최소 90%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사헬국 가연합 조약 체결.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3국은 7월 6일 사헬국 가연합을 창설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미 반서방 성향 군부가 집권한 3국은 앞서 2023년 9월 사헬국 가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3국의 정치, 경제, 군사 통합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들 3국은 이웃나라인 차드보다도 한 발 앞서 프랑스군, 미군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3국이 통합하면 면적이 인도에 버금가는 인구 7,200만의 반미 반서방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헬지대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퍼뜨린 북한군 파병설. 10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군 파병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쿠르스크주 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등의 정보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작전 중 북한군 포로 한 명을 생포했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공개하고 단 하루 만에 해당 병사가 부상 악화로 숨졌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선 기껏 확보한 북한군 파병설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증거 조작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젤렌스키 정권의 처지를 주목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이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해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아내려 정보 공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군이 9월 27일을 기점으로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 등을 침공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없다며 끝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언과 달리 이스라엘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고 점점 전쟁을 계속할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1월 27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휴전 합의를 맺었습니다. 양측은 60일 동안 휴전할 것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군과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만 주둔할 것 등을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겠다며 헤즈볼라의 항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2달 만에 다급하게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 간신히 출범. 10월 1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물러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한 뒤 10월 27일 중의원 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정권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을 합치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참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1월 11일 특별국회에서 열린 총리 선출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고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총리 후보가 새 총리가 되는 규정에 따라 간신히 정권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시바 정권은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언제든 무너지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민당 정권이 추진해온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대외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브릭스 16차 브릭스 정상회의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브릭스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정상회의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정상회의에는 브릭스 회원국을 비롯한 35개국 22명의 정상과 고위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포함해 약 2만 명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카잔 정상회의 선언에서 탈달러와 지속 추진 분쟁 전쟁의 평화적 해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일방의 제재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지지 등의 의제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며 브릭스 내 상호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선 11월 5일 6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주요 서구 언론 대다수는 트럼프와 카몰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박빙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게다가 전국 득표에서도 지난 대선 출마 때보다 더욱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등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향해 오레시니크 공습 11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속도와 고도 등 모든 특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오레시니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는 초속 2.53km에 해당하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라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방공 체계와 유럽과 미국이 만들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 붕괴 12월 9일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결과입니다. 아라사드 정권이 무너진 건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촉발되고 13년 만입니다. 아라사드 정권의 붕괴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헤즈볼라-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의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시리아 과도 정부를 이끄는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는 미국, 서방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계속 주둔할 수 있게 하는 등 러시아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과도 정부는 시리아의 대외 노선에 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사드 정권은 러시아, 이란과 밀접히 연계하며 반미 노선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리아 과도 정부는 시리아 전역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도 정부 아래에서 시리아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유럽 주요국 친미 정권 붕괴. 올해 유럽에서는 극우 세력의 약진과 친미 노선을 표방해온 주요국 정권의 붕괴가 두드러졌습니다. 6월 6일 9일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됐다. 유럽의회는 EU의 입법부에 해당하며 유럽의회 선거에 따라 EU의 대외 정책이 좌우됩니다. 선거 결과 유럽 전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이전 선거보다 의석을 크게 늘렸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의 파장은 당장 EU 주요국인 프랑스에 미쳤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민심을 묻겠다며 조기 총선을 밀어붙였습니다. 6월 30일 치러진 총선 결과 프랑스 하원에서 진보, 극우 진영이 여당을 압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2월 6일 하원에서 진보, 극우 진영이 합세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총리가 정부를 이끌며 행정과 경제 등을 맡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을 맡는 이원 집정부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지율이 바닥인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새 총리를 지명하는 등 독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대치하면서 프랑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7월 4일 영국에서 치러진 총선에서는 여당인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압승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등장한 가운데 극우 세력인 영국 개혁당은 노동당, 보수당에 이어 410만 표를 얻어 득표수 기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12월 16일 독일에서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3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연정 내 자유민주당이 이탈하면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독일은 2025년 2월 23일로 예정된 총선까지 불안한 숄츠 임시 총리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투표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심각한 경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의 민심은 미국을 따라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각국의 기성 정치권을 심판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기성 정치권과 다른 목소리를 낸 극우 세력이 몸집을 불렸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